사실 이번 주는 저희가 연락을 안 드렸는데 미리 왔어요. 재미 드셨어, 재미. 사실 국민의당도 요청을 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 대표죠 이제. 그분은 응답이 없어요 지금. 네. 대선이 있기 전까지 계속 요청해 볼 생각이고. 지난주 직전까지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했잖아요. 왜 급상승한 겁니까? 각 당의 이제 경선 끝나고, 네. 되게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는데, 되게 경선이 끝나면 약간씩 올라가는데, 안철수 후보는 아주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간 편이고, 문재인 후보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안 올라가가지고, 현상적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따라붙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였죠. 근데 올라간 게 순수하게 그 컨벤션 효과만인가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효과도? 두 건이 걸렸어요, 선관위에. 네. 두 건이 걸렸는데, 한 건은 오늘 보도에 보니까 1,500만 원 과태료가 나왔고, 한 건은 보도 금지, 인용 금지 조치가 이제 취해졌는데, 그때 4월 초죠. 그게 동시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따라붙은 것처럼 그렇게 네. 조작된 여론조사가 큰 언론기관에서 하나는 KBS고 하나는 또 다른 신문사인데 거기서 그게 착시 현상을 길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안랩 주가가 14만 5천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원래 그게 한 6만 원이 정상인데 14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여기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10만 1,900원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이제. 예, 정상적으로 다시 여론조사가 내려가니까 주가도 내려갔는데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는 10만 원 이하로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라.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돈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갑자기 급속도로 또 그 상승세가 꺾인 이유는 뭔가요? 홍준표라든가 유승민이나 이쪽에서 가져갈 표는 거의 이제 없고 가져갈 만큼은 가져갔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올 만큼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동할 건 거의 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문재인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문재인 표 쪽은 이게 단단해가지고 그쪽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요새 행태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특히 위안부 같은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을 때 이루어진 거라서 문제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한테 문재인 지지자들이 갈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표의 이동은 이제 잘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가 더 빠질 가능성은 없나요? 예를 들면 있죠. 예. 지금 원래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표는 지금 국민의당 지지표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언제든 들락거리는 표이기 때문에 당선 전망이 없다 싶으면은 사표화되거나 아니면은 기권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그러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BW나 딸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잔먼지가 많다. 거기에 과거에 이명박 BBK처럼 엄청난 게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영향을 잔매가 주는 거죠, 지금. 예, 그동안에는 원체 바닥 한 10%, 12%밖에 여론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당선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봤으니까 검증을 안 했죠. 검증을 안 했는데 이제 이른바 상승을 해서 경쟁 구도가 들어가니까 이제 서로 이제 검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건수가 많아도 줄줄이 조개 엮듯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예, 특히 매일신문에서 보도한 예비군 훈련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예, 군의관까지 했고, 부인이 다니던 병원에 진단서를 받아서 예비군 훈련을 안 받았다고 매일신문에서 보도를 하는데,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검증을 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는 아주 BBK 정도가 아니죠. 이건 보수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거는 국군 통수권자거든요. 국군 통수권자고 대통령이 딱 취임을 하는 날 이 블랙박스를 건네봤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말하자면 무기를 통제하는 그런 블랙박스를 이제 딱 넘겨받는 건데 그거로부터 대통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쥐는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안 받았다?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경쟁자가 되니까 본격적인 검증 국면이 예. 되고 그 예비군 훈련 말고도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건이 앞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나온 것만 해도 많고 앞으로도 나올 일이 지금 많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 정의당과 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쟁 과정에서 너무 마음이 상해버리면 나중에 연정을 할 수 있을까? 연정하려고 살살하나,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죠. 그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되긴 하지만 네. 그 중에서 이제 또 더 잘 아우를 사람이 있고 또 엄격하게 좀 그 혼내야 될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가령 홍준표 같은 사람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맞은 청산 대상 아닙니까? 예? 예, 저런 사람 저렇게 막말하는 사람이 가령 문재인을 찍으면 김정은이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예? 또 박지원 같은 경우도 어제 얘기했죠. 김대중 대통령을 골로 가게 했다. 자기가 모셨던 그 고인한테 그런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무리 관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경쟁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좋은 정책도 또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좋은 정책은 우리가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옥석은 또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차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 쪽이나 홍준표 후보 쪽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뭔가 결정타, 자기들이 경찰타라고 생각하는 건 지고 있을 수도 있죠. 결정타가 없거나 지고 있거나. 거꾸로 이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의외로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우리는 네거티브 하는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확실한 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걸 검증이라고 하고 상대방은 네거티브라고 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가령 최순실이와 박근혜의 관계를 지난번에 철저하게 검증했으면은 오늘의 사태가 안 오죠. 또 가령 아까 말한 안철수의 예비군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철저하게 검증했으면은 앞으로 국가의 불행이 안 생기죠. 이번 파파이스 제목은 블랙박스와 예비군. 예비군을 되게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점, 이거는 훨씬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인이 보좌관에 대해서 사적인 일을 시킨 거? 예. 마트에 가면 1+1 하잖아요. 제가 마트에 가면 저희 식구가 둘밖에 없는데 만두 같은 거 2개를 이렇게 해서 1+1이라고 팔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어떤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면은 식구가 2사람인데 큰 만두를 하나만 사다 먹으면은 상하지도 않고 좋을 텐데 꼭 2개를 사니까 반은 버리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버리게 됐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말도 되고.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예,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위안부 문제예요, 위안부. 예, 지난번 그 토론회에서 위안부에 대해서 대답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역사의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없을 때 당한 일이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나라는 임시 정부가 3.1운동 후에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가 나라가 있고 정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48년도에 정부를 수립한 겁니다. 나라를 건국을 한 게 아니고. 근데 뉴라이트를 비롯한 엉터리들이 계속해서 건국 몇 주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무슨 독립운동을 해요. 그런 잘못된 그 역사관을 가지고 그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저렇게 처리한다? 예, 그거는 뭐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요 대답은 저희가 다음 주에 박지원 대표나 혹은 국민의당의 선수 출전이 있겠죠. 네, 들어보기로 하고. 그 외에 뭐 BW 발행건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앞으로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더 나올 것도 있긴 있어요.
여기서 다 막 얘기할 수는 없고 작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주가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뭔가 주식 쪽에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주식 쪽에도 또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대를 공략할 때 요게 먹힐 거야 했는데 안 먹히고 이건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크게 먹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유치원도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지는 본인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무슨 유치원 공립과 사립 가지고 지지율 5% 빠진 적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신문 스크랩 수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정치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겁니다. 선거 때마다 그 어린이집 문제와 유치원 문제는 늘 부딪히는 문제인데 왜 단설 유치원이 생기기 시작했느냐면은 이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단설 유치원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늦게까지 어린이를 봐줘야 되고 또 학교까지 가기엔 너무 멀고 그래서 동네에 가장 가까운 데다 만들자 해가지고 단설 유치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수요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종시에 제가 내려가기만 하면 우리 집 앞에 유치원 져달라고 그래요. 예? 응? 젊은 엄마들이 많은데 전부 다 우리 집 앞에 져달라는 거예요. 길만 건너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우리 집 앞이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짓습니다. 지금 전국에도 제일 많이 짓는데 그게 6시 전에 퇴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거하고 병설 유치원하고는 좀 개념이 같은 국공립이지만 개념이 다른 건데 그걸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요새 그 학교에 있는 유치원은 아마 1시에 끝나죠. 1시에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지금 엄마들이. 이런 생활상의 경험을 전혀 안 해본고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안 해본 그런 데서 오는 한계가 이게 노출되는 건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확 와닿았나 봐요. 실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지지율이 떨어졌죠. 실제. 여성 지지율도 그것 때문에 타격을 입은 것 같던데 젊은 여성들. 앞으로 이제 더 나올 게 있다. 문재인 후보는 저하고 이제 30년 동안 같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정치도 한 친구이자 이제 동지입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다 알죠. 설마 뼛속까지 아실까? 둘이 이제 할 말 안 한 말 다 하고 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들 문제도 참 별게 아닌 것 같고 자꾸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지난 처마 그러니까 30cm. 그렇지. 양산집이 처마가 30cm. 법을 어긴 거. 그건 자기가 처마를 낸 게 아니고 처마가 나와 있는 집을 산 거죠. 그 사모님이 어디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주택 부금 들으려고 하려고 했더니 막 야단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집 없는 서민들이 들으라는 거지 내가 변호사한테 그런 거 들고 앉았느냐고. 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래 너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렇게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올 거 없을 거다. 근데 이제 만들어내는 게 있으니까요. NLL 같은 것도 만들어냈잖아요. 그건 이제 공작이죠, 공작. 네. 예? 그건 이제 공작 차원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런 정도 공작은 능히 이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토론회는 어떻게 보세요? 토론회가 원래 전문가들이 요란한 만큼의 지지율 변화에 영향이 없다라는 게 통상적인 분석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근데 중요한 실수를 하거나 잘못 요번에 단설 어린이처럼 이런 걸 잘못 알고 있으면은 빠지기는 쉬워요. 만약 그게 결함이 돼 가지고 제가 보기엔 안철수 후보 쪽에서 좀 작전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지난번에 끝장 토론하자고 막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자기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처럼 또 홍준표는 10분 안에 저기 한다고 했는데 막상 토론을 해보니까 10분이 채 안 돼서 홍준표가 먼저 날아가고 안철수 후보가 경직돼 가지고 오히려 토론에서 간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돼서 이 공적인 일을 할 적에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아니 근데 문재인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는 왜 그렇게 해맑게 웃었대요? 텔레비전 토론은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전달하는 표정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개의 사람들이
막 너무 경직되고 그 텔레비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걸 좀 안 좋아해요. 경직되고 아니 막. 근데 이게 웃는 게 내가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웃는 게 아니고 진짜 막 즐거워하는 것 같아. 막. 제가 뭐 저도 이걸 봤는데 네. 원래 품성이 착하신 분입니다. 원래 착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해도 이렇게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시는 분인데 경선 과정에서 10번 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토론회 할 때도 그 아우르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뭐 지난번 SBS 토론도 되게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부러 웃는 표정을 지은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웃는 표정이 나온 거예요? 보시기에? 아니 평소에 얘기할 적에 네. 그 후배들이나 그런 사람들 얘기할 적에 그렇게 다정한 그 표현을 줘요. 홍준표 후보하고 다정한 표정으로 서로 막 싸우니까. 그럼 문재인 후보가 잘못한 건 뭡니까? 지난 토론에서. 상대적인 거라서 근데 좀 준엄할 때는 좀 준엄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포용력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렇게 쓸데없이 할 적에는 좀 준엄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야무지지 못한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항상 엄한 건 어때요? 송민님은 항상 엄하잖아요. 모든 국민을 이렇게 포용해 가면서 이끌어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엄해서는 안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경중과 선우와 완급을 잘 가려야 된다. 공직을 하려면은 경중과 선우와 그러니까 중요할 때는 중요한 거 갖고는 엄해야 되죠. 근데 사소한 거 갖고 엄하면은 그 분위기만 깨고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건 경중, 선우, 완급 이거를 잘 가릴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공직자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잘한 사람은 역시 유승민 후보였나요? 보시기에?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이제 비교적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건 이제 지지율이 원체 바닥이기 때문에 관대해서 이제 그런 거죠. 관대해서. 지지율이 높으면 그렇게 안 보죠. 그리고 또 본인도 당락하고 관계없는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말을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선 후보한테 당락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내일 당장 투표를 한다면 문 후보의 득표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여기는 미아리가 아니고 충정로예요. 홍준표 후보가 보수표를 얼마나 회복할까요? 최종적으로는? 오늘 10% 넘는 게 여론조사가 2개가 나왔는데 네. 지금 대구 경북 지방에도 조금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지표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잘 오르면은 15% 근처에 갈까 말까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죠. 한 주나 좀 지나가면은 5월 초에 들어가면 대략 짐작할 수가 있는데 15%를 얻을 수는 어려울 것 같다. 만약에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 특히 유승민 후보의 표 결집력이 제일 약하던데 어차피 거의 꼴찌에 가까워서 후보는 괜찮은데 이 표는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다 하는 표가 유승민 후보한테 가 있다고 치면 막판에 유승민 후보에 가 있는 표가 홍준표한테 가기보다는 안철수한테 갈 확률이 높잖아요. 갈 만한 표는 다 갔고요. 지금 현재. 예, 갈 만한 표는 갔고 지금 유승민 후보가 이제 가지고 있는 표는 보수 맞으면 강한 보수입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표가 아니고 그 자체로 하는 표이기 때문에 이동할 가능성은 대개 그런 표들이 유승민 후보가 이제 사퇴한다. 그렇게 되면 같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표들이죠. 그러면은 남은 변수는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하고 붙는다든지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하고 붙는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유승민과 홍준표가 붙을 가능성은 아주 적죠. 거긴 제일 서로 간에 대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고 유승민과 안철수가 붙게 되면은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두 개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호남인들에 대한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거거든요. 호남인들은 정정당당하게 해서 정권 교체하길 바라는 것이지 그런 인위적인 공작을 통해서 하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금 수구 세력이 당선되는 건 아닌데, 그럴 바엔 그런 표 안 얻고 정정당당하게 되길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호남 쪽에서 유승민 표가 와봤자 뭐 한 2, 3% 오는 건데, 호남에서 빠져나갈 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거는 유승민도 물론 안 하고, 실제로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허설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주요 후보들 오자 구도가 대선일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현재로 봐서는 홍준표도 오늘 보니까 15%가 목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유승민도 10% 이상 얻는 게 목표처럼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두 분들은 향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그러면 막판에 숨겨진 카드는 뭘까요? 홍준표 후보의 물론 그 뻥이 약간 섞인 그 워딩을 보면 막판에 자기들이 숨겨놓은 카드를 던질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안철수는 가라앉고 나하고 양자구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 과거의 대선도 보면 그게 이제 유효하냐 아니냐는 뭐 나와봐야 알지만 뭔가를 준비하긴 하잖아요. 막판에 자기들끼리.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나왔지 않습니까? 출마 선언을. 그리고 이제 경남지사를 하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준비 없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약도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약도 없는 상태인데 무슨 병기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예. 하여튼 막판 카드들을 뭔가 가지고 있긴 있는 거죠. 캠프들이. 그죠? 보통은 이럴 때. 실제로 이제 선거에 들어가면은요. 표의 이동이 많지 않습니다. 선거가 시작되고 나서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선거용 말이거든요. 국민들이 다 그걸 알아요. 이건 선거용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그래서 선거 시작되기 전에 그 형성된 구도, 그게 크게 변하지 않고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대개 이제 가는데, 표의 이동도 한 2, 3% 정도밖에 이동 안 합니다. 큰 표의 이동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텔레비 토론을 통해서도 큰 표의 이동은 없다라는 게 그런 건데요.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들은 선거운동 하기 전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선거가 막상 시작되면 그거는 마지막엔 줄다리기 싸움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밀렸다가 조금 땡겼다가 하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일이거든요. 대개는 출발 지점에서 앞섰던 사람의 승리로 끝나고 말지요. 저는 2002년도에 총리님이 행정수도 공약 처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원체 파격적인 그 공약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만 갖고 선거를 이긴 건 아니고. 네. 결국은 그때도 노무현 후보가 17%, 그 정몽준 후보가 23%, 그 유해창 후보가 33%. 그래서 17% 갖고는 도저히 뭐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거를 양보하는 차원에서 단일화를 수용한 거거든요. 네. 그 단일화 하니까 바로 40%가 되더라고요. 두 사람 표가 하나도 이탈 안 하고 그대로 40%가 되니까 이해창 후보보다 한 7% 정도 이제 앞섰는데,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거였죠. 되게 딱 선거 한 달 앞두고 이제 결정적이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해창 후보가 굉장히 강한 후보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야 따라와가지고 우리가 한 3, 4% 차이로 이제 이게 끝났죠. 그때도 표의 이동은 한 3%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02년 승리에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행정수도는 선거의 주도권을 잡는데 아주 유효한 카드였고, 표를 모아내는 카드는 역시 단일화 카드였다고 보죠. 이번에는 그런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변수가 남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안철수 후보한테서 이제 그런 무슨 큰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바로는 뭐, 있으면 벌써 썼어야죠. 맞아요.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써서 주도권을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방어하기가 급급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 양자구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방주사를 너무 일찍 맞았지 않습니까? 4월 초에 일찍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별 의미가 없는 카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줄다리기 싸움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직력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민주당이 저쪽보다 훨씬 의원수도 많고 그 지구당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의석수가 40대 120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80석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질이 다른 거지. 40석이라는 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못 되는 의석이지 않습니까? 120석은 누구하고 연립할 수는 있어요. 근데 40석 갖고 누구하고 연립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양적인 차이가 아니고 질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모르네, 다 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줄다리기 싸움에서도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고 봐야죠. 2012년에는 지구당 뭐 당의 크기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좀 열심히 뛰는 곳이 있고 거의 내버려 두다시피 한 곳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까? 전혀 달라요. 이제 그동안에 당에서 분탕질 치던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2012년도에는 제가 당대표 하다가 맞아요. 물러났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물러났는데 지금은 이제 문재인 후보도 당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그때는 당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당을 잘 몰랐고 그래가지고 뭐 시민 캠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여러 개의 캠프가 동시에 돌아가니까 일사불란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제 이틀 동안 선거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가고 있잖아요. 전체 선대위를 일원화시켰습니다. 일원화시켜서 잘 나가고 있고 또 이제 12년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추미애 대표가 지방 유세를 나가서 대신 제가 권한대행으로 이제 주재를 했는데요. 의원들이 아주 협조를 아주 잘하고 옛날 같으면 회의만 열리면 이제 막 딴소리들이 막 나왔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이제 없어요. 그런 거를 기자들은 노리고 있거든요. 그럼 막 그런 것만 써버리면은 김 빠지는 선거 운동이 되는데 요새는 이제 발언은 누구누구만 몇 사람만 하시오. 그럼 발언권 달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박영선 의원이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으셨잖아요. 예, 이번에 합류를 했죠. 큰 힘이 되겠죠? 선당 후사라고 그럽니다. 당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개인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또 당에 헌신해야 나중에 자기가 딴 거를 할 적에 또 당원들이 이제 마지막 성원도 해주고 사랑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마음을 잘 추스르고서 문재인 후보하고 함께 이렇게 동반 유세를 지금 많이 다니고 있어서 모양이 좋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라 볼 수 있는데 계시면서 하신 많은 말씀들이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너무 상처를 줬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또 본인도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막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혹시 남기고 싶은 말 없어요? 앞으로 3주 동안 어떻게 해라, 유권자들은. 제가 이제 우리 당 선대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번 선거는 오늘이 4.19 57주년 아닙니까? 4.19를 미완의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희생을 가지고 이제 혁명을 했는데 박정희가 군부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제 군부 통치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미완의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미완의 혁명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87년 5.18 때도 이제 겪었고 87년 6월 항쟁 때도 이제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촛불혁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혁명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선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 현대사가 지금 57년 동안에 조금씩은 민주주의로 발전을 해왔지만 그러나 완성을 시키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역사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충분히 담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아주 전념을 다해야 된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당 선대위원들 보고 탈진을 해야 된다. 탈진을. 선거 끝나고 사진을 못 찍을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지지자들 글 중에 탈진까지는 하지 말고 직전까지만 해라.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성공을 시켜서 국가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도 개혁을 해서 우병우도 잡아놓고 재벌 개혁을 해서 정경유착도 끊고 또 잘못된 민주주의의 파탄도 이제 다시 복구시키고 4대강 사업도 다시 특별 수사를 해서
예, 바로 잡고 청년들 일자리도 이제 정말 시급합니다. 오늘 그 10조를 들여서 청년들 일자리 만들겠다는 추가 경정 예산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런 일들을 해서 청년들한테 용기를 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주는 저희가 연락을 안 드렸는데 미리 왔어요. 재미 드셨어, 재미. 사실 국민의당도 요청을 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 대표죠 이제. 그분은 응답이 없어요 지금. 예. 대선이 있기 전까지 계속 요청해 볼 생각이고. 지난주 직전까지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했잖아요. 왜 급상승한 겁니까? 그 각 당의 이제 경선 끝나고 네. 그 되게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는데 되게 그 경선이 끝나면 약간씩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안철수 후보는 아주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간 편이고 문재인 후보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안 올라가가지고 현상적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따라붙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였죠. 근데 올라간 게 순수하게 그 컨벤션 효과 아닌가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효과도? 두 건이 걸렸어요, 선관위에. 네. 두 건이 걸렸는데, 한 건은 오늘 보도에 보니까 1,500만 원 과태료가 나왔고, 한 건은 보도 금지, 인용 금지 조치가 이제 취해졌는데, 그때 4월 초죠. 그게 뜹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요새 행태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특히 위안부 같은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을 때 이루어진 거라서 뭐 문제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한테 문재인 지지자들이 갈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표의 이동은 이제 잘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가 더 빠질 가능성은 없나요? 예를 들면 있죠. 예. 지금 원래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표는 지금 국민의당 지지표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언제든 들락거리는, 들락거리는 표이기 때문에, 당선 전망이 없다 싶으면은 사표화되거나 아니면은 기권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그러면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이나 BW나 뭐 딸 재산권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잔먼지가 많다. 뭐 거기에 과거에 이명박 BBK처럼 엄청난 게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영향을 잔매가 주는 거죠, 지금. 예, 그동안에는 원체 바닥 한 10%, 12%밖에 여론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당선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봤으니까 검증을 안 했죠. 검증을 안 했는데 이제 이른바 그 상승을 해서 경쟁 구도가 들어가니까 이제 서로 이제 검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건수가 많아도 뭐 줄줄이 조개역듯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예, 특히 매일신문에서 보도한 그 예비군 훈련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예, 군의관까지 했고 부인이 다니던 병원에 진단서를 받아서 예비군 훈련을 안 받았다고 매일신문에서 보도를 하는데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검증을 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는 아주 뭐 BBK 정도가 아니죠. 이건 보수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거는 국군 통수권자거든요. 국군 통수권자고 대통령이 딱 취임을 하는 날 이 블랙박스를 건네봤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말하자면 그 무기를 통제하는 그런 블랙박스를 이제 딱 넘겨받는 건데 그거로부터 대통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쥐는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안 받았다? 이거는 동시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따라 붙은 것처럼 그렇게 조작된 여론조사가 큰 언론기관에서 하나는 KBS고 하나는 또 다른 신문사인데 거기서 그게 착시 현상을 길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안랩 주가가 14만 5천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원래 그게 한 6만 원이 정상인데 14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여기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10만 1,900원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여론조사가 내려가니까 주가도 내려갔는데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는 10만 원 이하로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라.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돈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갑자기 급속도로 또
그 상승세가 꺾인 이유는 뭔가요? 홍준표라든가 유승민이나 이쪽에서 가져갈 표는 거의 이제 없고, 가져갈 만큼은 가져갔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올 만큼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동할 건 거의 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문재인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문재인 표 쪽은 이게 단단해가지고 그쪽으로 잘 가지를 않습니다. 청난 일인 거예요. 경쟁자가 되니까 본격적인 검증 국면이 예. 되고 그 예비군 훈련 말고도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건이 앞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나온 것만 해도 많고 앞으로도 나올 일이 지금 많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 정의당과 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쟁 과정에서 너무 마음이 상해버리면 나중에 연정을 할 수 있을까? 연정하려고 살살 하나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죠. 그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되긴 하지만 네. 그 중에서 이제 또 더 잘 아우를 사람이 있고 또 엄격하게 좀 그 혼내야 될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가령 홍준표 같은 사람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맞은 청산 대상 아닙니까? 예? 예, 저런 사람 저렇게 막말하는 사람이 가령 문재인을 찍으면 김정은이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예? 또 박지원 같은 경우도 어제 얘기했죠. 김대중 대통령을 골로 가게 했다.